재호 안녕? 아이, 어,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텍스트 애널리티스 이제 세 번째 서로 이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할 논문은 빅버드라는 논문이야. 이 빅버드라는 논문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도록 할게. 네, 첫 번째로 빅버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으로 우리가 토큰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텐션은 서로 그 토큰끼리 어텐션 하다 보니까 2 곱하기 4번, 세 개가 있을 경우 9번, 근데 1000개가 있을 경우는 갑자기 이제 100만 번, 1001개가 있을 경우는 100만 2001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 이런 거를 쿼드라틱 디펜던시라 그래. 세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연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이지. 그래서 이런 연산량을 한번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모든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하지 않고 일부 토큰에 대해서만 어, 어텐션을 우리 수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어텐션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모든 토큰과 연결되는 글로벌 토큰을 만들고 이와의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제 다음으로는 블럭 어텐션이야. 토큰을 블럭 단위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만 어텐션을 진행하는 거거든. 이렇게 음, 대표적으로 이제 문장 단위로 나눠서 어텐션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는 윈도우 어텐션인데, 윈도우 어텐션은 우리 그 CNN 방식과 유사하게 앞뒤 일정 그 윈도우 간의 윈도우 거래 토큰과만 어텐션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그 로컬 간의 그 관계를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어. 다음으로는 랜덤 어텐션인데, 우리 그 무작위로 이제 토큰의 페어를 고르고 그 토큰끼리 어텐션을 진행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빅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글로벌 어텐션, 두 번째 윈도우 어텐션, 세 번째 랜덤 어텐션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수행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매우 긴 시퀀스가 입력이 되잖아. 그리고 그 시퀀스를 사실 어느 정도 세그먼트끼리 나눌 수 있거든. 그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우리 글로벌 토큰을 설정을 해. 그래서 글로벌 툴 로컬 관점에서 다른 세그먼트의 로컬 토큰 간의 어텐션은 모두 마스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 세그먼트 안에서만 모두 어텐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야. 즉 허용되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 내의 로컬끼리 어텐션, 같은 세그먼트 내에서 로컬과 그 글로벌 토큰 간의 어텐션,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세그먼트의 글로벌 토큰끼리의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허용이 되겠지. 그리고 또한 실제 구현으로 이제 미리 우리가 어텐션 할 토큰을 구하고 한 번에 이걸 계산을 하게 되거든. 여기 그 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 L 즉 로컬 윈도우끼리 그 다음에 G 이제 글로벌 토큰과 로컬 토큰 사이 그 다음에 R 이제 그 랜덤 토큰 인덱스 집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 번에 어텐션을 할 토큰을 구하고 이를 계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는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야.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마다 우리 필요한 지식이 다른데,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를 하잖아. 따라서 모델도 다른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모델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 이 아이디어로 사용한 것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는 논문의 내용인데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둔 뒤 입력마다 소수의 전문가만 활성화해서 즉 sparsely gated해서 연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을 의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동차라는 데이터를 들어왔을 때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문가 네트워크만 활성화.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라는 음료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뭐 3번, 4번, 5번 전문가를 활성화. 이런 식으로 다른 전문가를 활성화해서 연산 효율을 극대화한 거야. 전체 모델의 용량은 크되 실제로는 일부 전문가만 사용해서 계산량을 절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8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라우터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그 다음에 어, 아웃풋을 가중합산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게 돼. 근데 하지만 문제가 어느 엑스퍼트에 큰 가중치를 줄지에 대한 컴플렉시티가 너무 크고, 두 번째가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도 존재하고, 세 번째로 엑스퍼트마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크다는 문제점도 존재하게 돼. 따라서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런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라우팅을 좀 더 단순화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이를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하나의 엑스퍼트만 사용을 하는 형식으로 변화했어. 또한 커뮤니케이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스파스리 액티베이티드 모델을 디자인했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라우터에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우리가 N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즉 가장 잘하는 엑스퍼트의 하나의 아웃풋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 이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특정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토큰이 몰리게 되면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버퍼가 될 수도 있겠지. 따라서 하나 각각의 토큰마다 하나의 전문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라우팅하는 디시전 방식이 필요하게 돼. 우리가 이렇게 라우팅하는 방식은 largC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거든. 이 largC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 수를 의미해. 이 계산이 아래식처럼 계산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우선 배치 사이즈가 32이고 그리고 알파가 1.25로 설정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32 토큰짜리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엑스퍼트 수는 16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랬을 때 large C를 계산하면 320이 나오는데, 각각의 엑스퍼트당 320 토큰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토큰은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야. 근데 만약에 한 엑스퍼트에 320 토큰 이상의 토큰이 들어간 경우 어떻게 돼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 경우는 어,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즉 엑스퍼트에서 해당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레지저럴 커넥션을 통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해. 이를 통해서 버퍼로 작용하지 않고 좀 더 각각의 엑스퍼트가 균형 잡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에서는 억실러리 로스를 이용하는데, 이 로스가 로드 밸런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야.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엑스퍼트 선택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할수록 억실러리 로스가 작아진다 라는 측면을 이용해서 전문가의 그 좀 더 균형 잡힌 라우팅을 유도하는 로스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스위치 트랜스포머였고, 다음으로는 람다 모델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할게.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1.56 테라바이트 데이터로 학습된 137 빌리언 크기의 트랜스포머 기반 다이얼로그 특화 언어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등장한 아이디어는 이제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세이프티, 안전성, 그 다음에 factual grounding, 정말 사실에 기반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라는 거야. 이제 그럴듯한 대답이 아닌 사실과 일치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자 한 거지. 떻게 그럼 이걸 구현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언어 모델을 먼저 프리트레인드 하고 파인 튜닝을 소규모의 크라우드 워커 어노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어. 람나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매트릭을 이용을 했거든. 근데 이 매트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이제 첫 번째로 퀄리티 매트릭 SSI야. SSI는 SSA, Safety, Interestingness 이렇게 세 가지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우선 SSA는 Sensibleness and Specificity Average라고 해서 이게 정말 답변이 make sense한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지가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어. 미나라는 평가 지표에서 사용되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표고, 크라우드 워커에 의해서 평가되는 지표야.
만약에 모델에 배고파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그냥 그렇구나 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할게. 그런 경우는 이게 뭐 make sense는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0점을 주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몇 번 이겼어 라고 했을 때 그저 어제 이제 10연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9연승을 해서 기뻐요. 오늘 불장난을 해야겠어요 라는 대답을 봤을 때 뭐 make sense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하지. 그래서 1점을 주게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변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잖아. 답변이 이제 불장난을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safety 측면이야. safety는 구글 AI 프린시플스에 의거해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배고파? 그렇구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안전하니까 세이프티를 1점을 주지만, 오늘 불장난을 해야겠어요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0점을 주게 되는 거지. 이제 다음으로는 interestingness야. 성이 있는 흥미로운 답변인지를 의미하는데, interestingness 같은 경우에는 미나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표이고, 하드 워커에 의해서 이것도 평가되는 지표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흥미로운, 괜찮은 성이 좀 있는지를 좀 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동일한 우리 그 예시에서는 이 하나와 관련된 예시가 interesting 하다라고 봐서 1점을 주고, 그렇구나라는 대답은 0점을 줬어. 이제 다음으로는 브라운드니스라는 매트릭이야. 모델 생성 답변이 크로스 체크 가능한 논소스와 연계되어 있는지라는 측면이거든.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전체 외부 세계에 대한 레스폰스 중에서 외부 소스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담은 그 레스폰스의 비율을 바로 그라운드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특정한 모델이 좋은 생각이다라는 아웃풋을 내뱉었을 때 좋은 생각이다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레스폰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니스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메가 커피는 맛이다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레스폰스가 맞기 때문에 분모에 포함되지만 외부 소스로 뒷받침되지는 않기 때문에 분자에는 미포. 세 번째로 블로그 어쩌어쩌고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맛있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외부 소스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담은 외부 세계에 대한 레스폰스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모두 분모 분자에 둘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으로는 helpfulness가 있는데 이 경우는 모델 레스폰스가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또한 유용한지를 보는 지표이고 다음으로는 룰 컨시스턴시 에이전트가 타겟 룰을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룰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는 프롬프트를 넣을 때 뭐 너는 개발자야. 뭐뭐뭐 코드에 대해서 뭐 디버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그 정말 개발자스러운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 LLM 에이전트가 적절한 롤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레이터이자 디스크리미네이터이거든. 즉 제너레이터로서 레스폰스를 생성해서 또한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 앞에 지표를 기준으로 그 제너레이터로서 생성한 본인의 답변을 스스로 평가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 즉, 하나가 몇 번 이겼어라는 그 인풋에 대해서 람다가 쭉 아웃풋을 내뱉었을 때 그 아웃풋에 대해서 센시블니스는 1, 세이프티는 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되는 것이지. 또한 레스폰스 생성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세이프티 프리딕션이 일정 스레스홀드 이하인 레스폰스는 제거하고 왜냐면 세이프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레스폰스에 대해서 그 다음 SSI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센시블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3배 더 가중치를 주게 돼. 그리고 이렇게 탐 랭크드 된 이제 그 레스폰스가 다음 턴의 레스폰스로 활용되는 것이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고퍼라는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 고퍼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280 빌리어 언어 모델을 의미해. 모델의 크기를 키우니 기존 태스크별 소타 모델보다 우선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거든. 여기까지야. 이게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모델 그 논문의 내용이 이 정도야. 그냥 모델 크기를 정말 크게 키워봤더니 기존보다 훨씬 크게 키워봤더니 그냥 태스크별 소터 모델보다 압도적인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이 모델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다음으로 이제 친칠레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친칠레라는 논문은 고퍼의 내용을 또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의 크기가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 하지만 기존에 학습된 고퍼까지의 언어 모델은 모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미 언더 트레인드 돼 있는 상태라는 거야. 모델의 크기에 걸맞는 데이터셋의 크기도 중요하다라고 의미하는데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모델의 크기와 학습 토큰 규모를 좀 더 적합하게 선택해서 특정 제약 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실제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1.4 테라 토큰으로 학습한 70 빌리언의 친칠라가 300 빌리언의 토큰으로 학습했던 280 빌리언짜리 코퍼에 비해서 4분의 1 크기의 모델임에도 성능 자체는 더 훨씬 더 좋았다고 해. 친칠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 근데 첫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크기를 고정한 기법이야. 우리 모델 크기를 고정하고 학습 토큰 수를 변화하면서 이 트레이닝 로스를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점을 찍어봤거든. 즉 이런 이렇게 우리 실험한 것 자체가 그 정말 수많은 모델을 다 돌렸으니까 사실 실험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실험이고 정말 그 기업에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실험인 거지. 우측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회색점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회색점 부분이 각각의 플롭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회색 점들을 다시 플롭스마다 파라미터 그리고 플롭스마다 토큰으로 표시를 해본 결과 플롭스가 커질수록 가장 좋은 성능 모델 기준 파라미터 토큰이 정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플롭스를 고정을 하고 즉 학습 그 용량을 고정을 하고 모델 크기를 변화시키는 경우야. 우리 그 그래프에서 이제 하나의 색상의 그래프는 하나의 그 플롭스 제약을 의미를 하게 돼. 그랬을 때 파라미터 수와 어, 토큰 수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로 우리 하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한 점이 즉 파란색, 빨간색 점 같은 부분이지 플롭스별 추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모델들을 동일하게 플롭스별 파라미터, 플롭스별 토큰으로 점을 찍어본 결과 플롭스가 커질수록 최적의 모델 크기와 토큰도 또 비례해서 커지는 경향이 실험 첫 번째랑 동일하게 관측이 돼. 이제 다음으로는 Fitting a Parametric Loss Function이라는 어프로치거든. 이 경우는 한번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적의 모델 크기와 모델 크기와 토큰 수를 한번 구해보자 한 거야. 제약 조건으로 플롭스는 6 곱하기 토큰 수 곱하기 파라미터 수 라고 이제 제약 조건을 걸고 이를 통해서 minimize 슈버 로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 이를 통해서 이론적인 가장 효율적 학습 데이터 수와 모델 크기를 구한 결과 이 그 그래프에서 우리 등고선을 한번 봐줄게. 그 등고선이 진해질수록 로스 값이 작아지는 거거든. 즉 진한 등고선으로 이동할수록 좀 더 좋은 모델인데 문제는 우리가 트레이닝 플롭스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세로선에서 가장 진한 등고선의 위치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그 파란색 선, efficient frontier가 각각의 플롭스마다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이은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임페리컬하게 실험한 결과와 일치하게 이 efficient frontier에 위치하는 그 학습 데이터 수와 모델 크기가 최적임을 밝히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 또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그 플롭스 제약을 우리 점선으로 해서 다시 표현을 해본 결과 이 그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이 가장 낮은 로스 지점이 최적의 모델 크기와 데이터 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 즉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 연구와 다르게 이 그 세 가지 어프로치의 실험을 통해서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수는 동일한 비율, 1대1의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친칠라였고, 이제 다음으로는 팜.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제 팜 같은 경우는 고퍼보다 훨씬 큰 540빌리언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 모델 및 패스웨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패스웨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라 이를 제외하고 그 외에 팜에서 새로 도입된 7가지 특징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이제 첫 번째가 스위 글루 액티베이션이야. 스위 글루 액티베이션은 이제 스위시 펑션을 이용한 액티베이션인데 스위치 펑션은 첫 번째로 그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파란색 선으로 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스위치 글루는 그 X를 한번 그 리니어하게 이동을 시키고 WI를 통해서 W1을 통해서 이를 스위치 펑션에 넣고 동시에 그 X를 W2로 또 리니어 트랜스포테이션 시키고 이를 시그모이드 게이트를 걸어서 둘 사이를 곱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평행적인 이 그 계산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어텐션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어텐션 부분이랑 MLP 부분, 즉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평행하게 따로 계산하는 걸 의미해. 따로 계산해서 하나의 Y로 합산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쿼리 어텐션이야. 멀티 쿼리 어텐션은 어, 키와 밸류를 그 트랜스포머 헤드마다 모두 동일하게 한번 유지를 하자라는 걸, 모두 공유하자라는 걸 의미하지. 그러면 성능 학습 속도는 유지되면서 동시에 병렬화, 캐시 최적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다음으로는 로프 인베딩인데 이거는 이제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으로서 그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포지셔널 인베딩에서 그 각도를 조절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 위치에 따라 로테이션 시키는 인베딩으로서 좀 롱 시퀀스에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지. 다음으로는 인풋 아웃풋 인베딩 매트릭스 공유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메모리 접근량, 캐시 활용도 개선으로 추론 속도가 향상되고 표현의 일관성이 증가되도록 인풋 아웃풋 인베딩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해. 다음으로는 노 바이어스. 이제 덴스 커널, 레이어도 모든 부분에서 그냥 그 바이어스 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학습 안정성을 좀 더 증가시킨 방식이에요. 이제 다음으로는 vocabulary tokenizer 로서 sentence piece라는 방식을 이용한 방식인데 좀 더 가볍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 7가지 특징을 모두 이용한 방식이 팜이고 이 팜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 이제 다음으로 재혁이가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화면을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되고 있나? 재용 잘 보이고 있나? 잘 보이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저, 일단, 재용 너가 LLM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나는 이제 너가 얘기해준 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너가 얘기해줬던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향후에 더 LLM이 또 특히 오픈소스 LLM과 좀 더 비즈니스적인 방법론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LLM들은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되 각기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이를 서로 다르게 학습시키고 있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느꼈어. 약간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를 예측하는 모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학습 방식과 구조도 계속 진화해 온 것 같아.
앞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LLM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수행해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SFT를 통해서 요약, 번역과 같은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능력을 키우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더라고. 이러한 구조는 마치 인간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한 후에 다양한 분야를 다시 공부하면서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과정과도 비슷하게 느껴졌어. 자, 특히 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개념이야. 이건 모델이 사전 학습만 마친 상태에서도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단지 프롬프트의 몇 개의 예시만, 여기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문제 정답, 그리고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정답에 대해서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처음 이 방식이 소개되었을 때는 사실 꽤 충격적이었어.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지 않았는데도 모델이 마치 어떠한 정보를 배운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야. 이건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파인튜닝 방식과는 다른 LLM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어. 인컨텍스트 러닝과는 또 다르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방식도 등장했는데, 이건 모델이 사람이 명령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요약해줘 라고 말만 해도 모델이 아, 내가 지금 요약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인스트럭션의 형태를 학습시키는 거지. 이를 위해서 수많은 인스트럭션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질문을 대답해줘, 문장을 번역해줘 같은 명령문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추가로 학습을 시켜. 이 과정을 거치면 LLM은 단순히 패턴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적절히 따르는 능력이 확실히 향상돼. 이건 인스트럭션 튜닝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별다른 예제를 보여주지 않아도 모델이 아, 이건 어떤 태스크구나 스스로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추가로 수학, 물리, 논리처럼 복잡한 사고 과정과 이 추론 과정, 추론 스텝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LLM이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니즈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체인 오브 도트, 줄여서 COT라는 프롬프팅 기법도 제안되었었어.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간 생각 과정을 한 단계씩 말로 풀어가며 정답에 이르는 흐름을 모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먼저 전체 금액을 계산하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론해내는 과정을 직접 우리가 적어주면, 프롬프트에 적어주면 모델도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복잡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요즘에는 이런 과정을 굳이 사람이 프롬프트로 적어주지 않아도 모델이 자체적으로 추론해내면서 답변을 찾아가도록 학습된 리즈닝 모델도 새로 나오고 있어. 즉, 단순히 답을 맞추는 걸 떠나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학습하기 시작한 거지. 이런 모델들은 특히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LLM의 성능과 범용성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 특히 이런 방식들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LLM을 갖출 수 있게 되었지. GPT와 같은 범용 모델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각기 다른 목적에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이야. 인스트럭션 튜닝은 앞서 말하던 것처럼 다양한 요약, 번역, 분류, 생성뿐 아니라 각 니즈에 맞는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모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식이야. 기존에는 태스크마다 따로따로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시켜야 했는데,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상황에 따라 태스크를 좀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런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그걸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 LLM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져. 크게 나누면 벤치마크 과업 중심 데이터셋이 있고 채팅 상황 중심의 데이터셋이 있어. 먼저 벤치마크 기반의 데이터셋을 먼저 보면 기존의 연구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가 사실 많아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상태야. 이런 데이터셋의 그 구조는 대표적으로 instruction, demonstration, input, output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성했는데 여기서 instruction은 이 태스크가 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demonstration은 그에 해당하는 예시들이야. 사실 demonstration도 여기서 보다시피 결론적으로 input, output의 쌍으로 되어 있어서 instruction만 새롭게 만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때 인스트럭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인스트럭션을 포함해서 인퍼런스나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았어. 심지어는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작업, 언신 태스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도 더 잘 작동하는 언어의 전반적인 언어 전반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었지.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사실상 데이터셋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이걸 사람이 직접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제작 비용에 있어서 단점이 되기도 했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사항이 더 크게 불거지는 건 채팅 상황 데이터셋인데 실제 비즈니스에 쓰이는 LLM은 단순히 벤치마크 성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다뤄야 하잖아. 그래서 채팅 상황 중심의 데이터셋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중요해졌었어. 예를 들어서 고객 문의 대응, 코딩 질문 응답, 문서 요약 요청 등 실제 사용 시나리오에 맞춘 데이터야. 문제는 이런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걸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벤치마크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새롭게 데이터셋을 싹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 보통은 오픈 AI, 이 API 같은 고성능 모델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사람이 답변을 달게 하거나 아예 질문과 답변 모두를 사람이 직접 만드는 방식을 취했는데 듣기만 해도 알겠지만 이건 사람이 많이 개입해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새롭게 나온 게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방법인데 이건 LLM이 스스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방식이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LLM은 단순히 benchmark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방법론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갔어.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방법론들을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을까 하는 거야. 이론도 잘 알고, 프롬프트도 잘 짜고, 인스트럭션 튜닝도 하게 할 수 있게 됐으니 그냥 모두가 프리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멋진 LLM을 완전 베이스부터 만들어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왜냐면 LLM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인프라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학습된 LLM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살짝씩 수정하는 LLM 어댑테이션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이 과정에서는 특히 오픈소스 LLM이 큰 역할을 해. 오픈소스 LLM이란 모델 파라미터와 그의 학습 방식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추가 학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LLM을 말해. 그중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라마야. 이번에는 이 라마라는 오픈소스 모델이 왜 주목받았는지,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재용, 너가 소개해줬던 친칠라의 논문에서 정말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지. 모델의 성능을 높이려면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것과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 이 둘이 비슷한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줬었어. 즉, 데이터 수급이 어렵다면 모델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반대로 계산 비용이 부담된다면 데이터를 더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였지.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사실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어. 그런데 라마 연구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델이 커질수록 추론 비용도 커진다는 점에 주목했어.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단에서는 학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사용하는데 이때 드는 시간과 리소스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더 작은 모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에 주목했는데 그 결과 파라미터 수가 훨씬 작은 13비 크기의 라마 모델이 무려 135빌리언 사이즈의 175빌리언이다. 이거 오타야. 미안해. 17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GPT-3와 비슷한 벤치마크 성능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지. 이건 단순히 모델을 키우는 방식과는 다른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었어. 아마는 단순히 모델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그걸 가능하게 한 모델 내 구조의 선택들도 인상 깊었는데, 아까 재용 너가 팜 모델에서 사용했었던 3GLU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로프 기법 등을 더욱 도입했지. 이런 기술들은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길이가 긴 시퀀스에도 성능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레이어 놈 대신 RMS 놈을 사용했다는 거야. RMS 놈은 평균 이동 없이 루트민 스퀘어만으로 정규화를 하는 방식이라 계산량이 훨씬 적고 구현이 간단해. 뿐만 아니라 프리노멀라이제이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트랜스포머의 각 서브 레이어의 입력에 바로 정규화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 덕분에 학습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완화할 수 있었어. 결국 이러한 세심한 설계 덕분에 라마는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 거야. 이렇게 공개된 라마는 크기 대비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오픈소스 LLM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 특히 성능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LLM들이 오픈소스로 풀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모델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LLM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지. 이런 흐름은 사실 예전에 버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와도 비슷해. 버트도 그때 되게 다양한 파생 모델들, 로보타 같은 모델들이 나왔었잖아. 라마도 그런 식으로 여러 연구자나 기관이 기반 모델로 삼면서 확장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파카야. 이름만 봐도 라마의 파생형이라는 게 느껴지지? 알파카는 앞서 살짝 소개했던 셀프 인스트럭트 방식으로 생성한 인스트럭션 데이터로 라마를 슈퍼바이ዝ드 파인 튜닝한 모델이야. 즉, 라마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사람처럼 명령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훈련을 추가로 시킨 버전이라고 보면 돼.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 셀프 인스트럭트는 말 그대로 LLM이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앞서 인스트럭션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려면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이 셀프 인스트럭트 방식이야.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미 많은 정보를 학습한 고성능 LLM, 예를 들면 GPT-4 같은 LL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작은 모델, 예를 들어서 라마처럼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모델이 담을 수 있는 지식의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학습 비용은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셀프 인스트럭트 방식을 처음 제안한 논문이 바로 Self Instructs Aligning Language Models with Self-Generated Instruction이야. 이 논문에서는 처음부터 LLM이 모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사람이 직접 만든 175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만을 가지고 시작했어. 이 175개는 태스크의 예시들을 의미하고 이 각 태스크의 인스트럭션과 인풋, 아웃풋 예시까지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과업 중심 데이터셋의 형태를 갖춘 데이터가 있는 상태였지. 이걸 논문에서는 태스크 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풀을 기반으로 LLM에게 새로운 인스트럭션, 즉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게 하고 이를 다시 인풋 아웃풋 형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 처음에 사람이 만든 소량의 데이터를 씨앗처럼 사용해서 점점 더 많은 태스크를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지. 새롭게 생성된 인스트럭션 중에 어떤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 아니면 서술형 같은 태스크인지 태스크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게 인풋 아웃풋 쌍을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된 인스턴스로 만들어냈어. 그리고 무작정 풀에 다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한 태스크인지 중복을 확인하고 단순한 텍스트 기반으로 해결한 가능한 문제인지도 검토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영상을 요구하진 않는지 이걸 검토했다는 뜻이야. 또한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진 않는지, 즉 세이프티 기준도 함께 확인했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태스크와 데이터가 태스크 풀에 추가되었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인스트럭션들이 축적되게 된 거야. 일종의 자가 증식 데이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라마를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한 결과물이 바로 알파카야. 놀랍게도 처음에 사람이 만든 175개의 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5만 2천 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 덕분에 알파카는 라마보다 훨씬 더 사람이 지시한 대로 잘 반응하는 모델이 되었고, 성능 측면에서도 많은 태스크 벤치마크에 있어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어. 이처럼 라마와 알파카의 등장은 오픈소스 LLM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후에 등장한 비쿠나, 팔콘, 미스트랄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들도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빠르게 개발되었지. 자, 알파카처럼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잘 훈련된 모델이라고 해도 그게 꼭 인간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건 아니었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바람직하게 반응하는 모델이잖아? 예를 들어서 유해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은 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모델의 응답이 인간의 가치와 기준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조정하는 과정을 얼라이먼트 튜닝이라고 했어. 앞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셀프 인스트럭트가 주로 태스크 수행 능력에 집중한 훈련이었다면, 얼라이먼트 튜닝은 말 그대로 모델의 태도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 얼라이먼트 튜닝은 주로 인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인간의 피드백은 단순히 정성적으로만 수행하지 않고 헬프리스, 오니스티, 함리스니스를 기준으로 생성되었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가 있었는데, 랭킹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생성한 여러 개의 답변 중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사람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야. GPT 계열은 주로 이 방식을 사용했어. 퀘스천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사용자가 직접 모델의 답변을 보고 이건 어때? 하고 평가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는 식의 방식이야. 그리고 마지막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명시적인 규칙, 예를 들어서 욕설 포함 금지, 사생활 언급 금지와 같은 되게 뚜렷한 기준을 기반으로 모델의 출력을 필터링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이었어. 실제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세 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핵심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모델이 학습하도록 한다라는 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RLH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RLHF는 요즘 LLM이 사람처럼 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핵심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돼. 먼저, 사람이 만든 인스트럭션 데이터나 고품질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1차적으로 튜닝하고, 이건 앞에서 봤던 알파카 모델 방식이랑 비슷하지?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답변 중에서 더 좋은 걸 골라서 순위를 매긴 이 순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답변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보상 모델,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 이 모델은, 이 답변은 점수 9점, 이 답변은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판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된 보상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 학습을 통해 파인 튜닝을 해. 보통 PPU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모델은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RLHF를 거친 모델은 정말 눈에 띄게 사람처럼 대답을 잘해.
질문에 딱 맞는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거나 민감한 질문엔 조심스럽게 응답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챗봇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지. 하지만 이에 단점도 있어. 보상 모델이 너무 부정확하게 학습하거나 지나치게 모범적인 답만 추구하게 되면 답이 너무 중립적이거나 모호해져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한 이베이전 프로블럼이 발생하기도 해. 또 PPO 같은 강화학습 단계는 구현이 어렵고 학습이 꽤 불안정해서 엄청난 리소스를 요구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 RLHF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얼라이먼트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DPO나 RLAIF와 같은 방식이 그의 예시야. 지금까지 단순히 LLM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의 기준에 맞는 태도와 말투를 배우는 과정까지 함께 알아봤어. 인스트럭션 튜닝, 셀프 인스트럭트, 그리고 RLHF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단순히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는 얼마나 똑똑하냐보다도 얼마나 사람의 기대와 기준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